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30째 저와 함께 어느덧 4회차를 해가고 있는데 일단 먼저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기획해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실강과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실강만큼이나 동영상 강의를 계획에 맞춰서 쭉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걱정이 앞섰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들 알아서 잘 해간다는 거를 제가 클릭수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전달해줘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D-Day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의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인가요? 그렇죠? 자, 다음 주 화요일이면 D-Day 100일인데 이맘때면 많이 흔들릴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벌써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과연 잘 해온 건지, 지금 아직도 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는지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지배되는 수험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움켜쥐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230제 7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제 70번 문제는 글의 목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하고요. 다르게 표현될 게 별로 없어요. 출시 포인트는 세 가지 어휘만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LC로 변형이 된다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그닥 많이 중요하게 포커스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이 글이 뭐였다고 그랬죠?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목적 문제 푸실 때 잠깐 여담을 드릴 건데, 목적 문제는요, 일상 소재를 주로 다루는 글이야. 맞지? 실용적인 그런 글을 다루다 보니까 보통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판단, 평가,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때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 들어봐. 첫 번째 뭐야?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호소하기 위해서. 맞죠? 자, 두 번째는요,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시정까지 요구하는 거. 그치? 세 번째는 난 그것도 마음에 다 안 들어. 이거 진짜 불만이 많았으니까 나 올 환불해줘. 리펀드 해줘. 혹은 나 예약 같은 거 다 취소해버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목적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Dear Customer Service Agent 해서, 자, 5월 6일 날요, 제가 티켓을 2개 샀어요. 여기 너무 심하게 됐네. 티켓 커넥션을 통해서 티켓 2장을 샀는데 콘서트를 보기 위한 거였죠. 근데 이 티켓 가격이요, $20래요. 각각. 그리고 플러스 $5의 차지가 붙었는데 per 티켓이니까 장당 $5니까 2장 샀으니까 서비스 차지가 토탈 얼마야? 그치? $10가 되겠지? 자, 그리고 $2의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이 서비스 차지는요, 오더당이에요. per 티켓이 아니라 주문당이니까 주문은 한 번 했겠죠. 그래서 $4가 아니라 그냥 $2만 추가로 붙습니다. 따라서 토탈 가격이 $52. 여기 좀 비싸지 않습니까? 티켓값만, 우리 정서에는 티켓값만 주면 될 것 같은데, 티켓값만 생각하면 $40인데 $12가 토탈 서비스 차지로 붙었던 거야. 근데 이게 불만이 아니라, imagine, 상상해보래. 나의 dismay를. 자, dismay란 단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dismay는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그런 단어야. 자, 명사로는 실망, 경악, 당황, 낭패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는 당연히 실망시키다, 당황시키다, 굉장히 낭패감을 겪게 하다 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의어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dissatisfaction, disappointment, discouragement, frustration, embarrassment. 보이시죠? 자, 이 단어의 각각의 뜻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dismay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말들, 다시 말하면 이런 단어 대신에 거꾸로 또 dismay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imagine my dismay, 나의 당혹스러움, 말이 안 되네요. 낭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콘서트홀에 도착했는데 알게 된 거야. 티켓이 박스오피스에서 구입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with no service charge야. 즉 서비스 차지 없이도 그냥 생으로 사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땐 $40밖에 들지 않았겠지. 빡쳤겠지. 됐니? 자, 그래서 그냥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I understand that ticket connection offers convenience.
티켓 커넥션이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기꺼이 그 편리성에 대해서 나는 뭘 지불할 용의가 있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자, 프리미엄이란 단어 우리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으세요? 보통 이거 굉장한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나 질이 높다라는 뜻을 알고 있겠죠. 그쵸? 형용사로서 상급의, 상질의 고급이란 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뿅. 자, 오른쪽 보이시죠? 여러분 포즈 하시고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엄의 뜻이 첫 번째는 상금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을 얻는 돈이니까 상여금도 낼 수 있고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자, 두 번째는 할증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뭐 상품의 질이나 혹은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더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세 번째 뜻을 좀 보시는데요. 보험에서 프리미엄은 보험료를 뜻하고 주식에서 프리미엄은 차용 수수료, 경제에서의 프리미엄은 차용될 때 사용되는 이자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벗어나서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보험료나 이자, 수수료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convenience, 편리함에 대한 대가로 내가 내는 일종의 수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 티켓 커넥션이 제공하는 convenience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다. 되니 다시 본문으로 넘깁니다. 그러나 however I think your service charge is too much. 미안한 얘기인데 서비스 차지를 부과하는 건 좋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글쓴이가요. 1년에 콘서트를 관람하는 게 굉장히 상당한데요. 10개에서 20개의 콘서트를 참가하는데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티켓 커넥션에서 산다면 엄청난 많은 그 금액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라는 단어가 보이시는데 참고로 코스트는요. 따로 선생님 정리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코스트 AB 보이시죠? 4형식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스트 AB 해서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cost me a lot 하면 나한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pay하고 비교해서 어휘적으로 구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st me a great fortune. 엄청난 비용과 재산 따위를 비용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되어 있죠? 볼게요. I hope you will consider reducing your service charge. Reducing your service charge가 이 글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your service charge를 줄여주길 바란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휘 정리하셨으면 71번으로 넘어갑니다. 뿅! 230제 71번 문제는요. 중요도 중정도 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자, 요지 문제였습니다. 원래. 자, 원래 요지 문제니까 출제가 다시 주장이나 요지로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요. 빈칸과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지가 그대로 요지로 나오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 제목 한번 보죠. 원고를 완성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을 필요성 이렇게 돼 있죠. 요지갑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뭐를 읽기 쉽다고요? 예, 객관성을 읽기 싫어요. lose objectivity. 그리고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최종 원고를 완성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밑줄 한번 줘보죠. 형광펜 말고요. 색깔펜으로 주시기 바래요. 갑니다. It's easy to lose objectivity or to overlook errors, inconsistency, and problems까지 해서요. 가주어, 진주어구문 나왔죠. 뭐가 쉽냐? 객관성을 읽기가 쉽고 두 번째요.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을 overlook, 간과하기가 쉽대. 언제? 당신이 너무 too intensely and for too long 해서 너무 강렬하게 너무나 오랫동안 특정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읽기가 쉽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과하기가 쉽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니? 그렇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제점 정리된 거 보이십니까? 과도한 몰입과 집중 때문에 뭐가 망가질 수 있다? 객관성이 저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책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객관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 나오겠지.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가장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형광펜 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Before typing that final version, 최종판을 타이프 치기 전에 by all means, 기필코 반드시 뭐해라? 형광펜 show your essays to your few other people. 몇 사람에게 당신의 에세이를 보여주세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당신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faculty advisor 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To get their feedback. 그들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 요지이면서 결론이면서 뭐가 된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나머지 중간 부분 빨리 정리해 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너무 열심히 또는 너무 오래 집중했을 때 객관성을 잃거나 실수, 모순, 문제점들을 간과하기가 쉽다. 자, you may have revised your essay so many times and that 해서 연결고리 보이십니까? 너무나 많이 당신의 에세이를 고치다 보면 you may have forgotten what the question is. 과연 내가 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쓰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쓰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에세이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you may have craft. 자, craft가 무슨 뜻이라고요? 공들여서 작업하고 만든다는 뜻입니다. What you think is witty and clever remark and eloquent statement. 당신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현명하고 굉장히 똑부러지는 말을 썼을 수도 있어. 또는 eloquent statement. 요거 좀 이따 정리할게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however랑 같은 의미, while 역접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현실상에선 너는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말로 그냥 끝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왜? 너무 네 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 뭐? 그렇지. lose objectivity. 객관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화려한 미사여구를 막 날리다 보면 본질이 놓쳐지게 되는 거야. 삼천포로 빠지고 옆길로 새게 되는 이탈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even the best writer. 그렇다면 최고의 작가들은 그런 실수가 없냐? 그렇지 않고요. 그들도 역시 문법적이고 그 다음에 철자적인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리고 스펠링 체크기나 아니면 그래머 체크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모든 문제를 다 다뤄주지도 못해. 자, want라는 not이라는 표현과 every라는 단어가 만나면 무슨 의미? 그렇죠. 부분 부정이 되겠죠. 전체 부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그들도 실수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객관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말할게요. 객관적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글이야. 따라서 당신이 파이널 버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라? 몇몇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뭐 하기 위해? 자, 사실은 이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만약에 빈칸으로 뚫려져 있었다면 to get their feedback이라는 표현이 빈칸으로 뚫려져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찾는다면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to get have 뭘 얻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단어? 그렇지. objectivity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to get have objectivity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꿨니? to get their feedback이겠지. 사실 이 feedback의 목적이 objectivity를 위한 거겠죠. 요 단어야. 그죠? 이게 핵심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to get their feedback이라는 표현을 보기에서 뭐로 찾으셨어? 예, get others' opinion이라는 표현으로 찾으셨어요.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뭘 위한 거다? objectivity,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왜? 너무 몰입하다 보면 주관적인 상태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eloquent란 단어 정리합니다. 쭉 올라가서 맨 위에 상단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eloquent. 아까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설득력 있는 이란 뜻이었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충분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이유는요. 설득력 있는 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수업 들었지 않으시고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수업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 이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74번 문제 본문 여러분 실강회 때 들으셨을 겁니다. eloquent 무슨 뜻이었냐? 기억나신 단어 있으세요? 예, 그렇죠. compell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convincing이라는 단어 기억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가지 단어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convincing, 그 다음 compelling, 세 번째 persuasive and cogent란. 이거 cogent가 아닙니다. n 뺄게요. 자, 퍼즈하고 적어두시고요. 특히 첫 번째 단어인 convincing이란 단어와 compelling이란 단어는 눈여겨서 더 봐두시기 바라요. 이 단어가 뭐랑 똑같다? eloquent, 설득력 있는 이 단어와 똑같다. 그래서 주장이나 논지나 어떤 문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말할 때 eloquent도 많이 쓰이고 convincing and compelling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 convince라는 동사는 확신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convincing 하면 논리성 있는 설득력 있는
그리고 compelling이라는 단어는 사실 강력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논지나 어떤 문장이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74번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7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73번 문제는요. 자, 지칭 추론 문제였습니다.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 내용적으로 중요할 게 없겠죠. 지칭 추론 문제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 정도 되면 감이 오실 거야. 지칭, 분위기, 심경 이런 것들은 내용적으로 많이 중요한 게 없다. 어법적으로만 보자. 어휘적으로만 보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글도 어법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리 선생님이 네모칸을 쳤습니다. 여러분도 블록 표시가 돼 있죠. 하나씩 가보면서 해석해 보시면서 이 부분의 중요 포인트가 뭔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As a junior in college, 대학교 3학년 때 나는요, 킴이란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자, I had a friend named Kim 했는데, 자, 첫 번째 볼게. I had a friend named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have, make 보시면 항상 떠올리시는 게 뭐야? 그렇지. 뭐가 떠오르세요? 사역동사 떠오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왜? hav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단어에서 목적보에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거나 능동일 때는 ing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얘 때문에. 하지만 미안하지만 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하나 있었다 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 무조건 사역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출제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친구가 하나 있었다. 문장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뭐냐면 킴이라는 친구였어. 킴이라 이름 지어 진 친구이기 때문에 네이밍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킴이라 이름 지어 진 친구. 그래서 이 단어가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네이밍 아니겠냐 하시면 안 돼요. 킴을 이름 짓는 친구가 아니라 킴이라 이름 지어진 친구에서 누구랑 비슷해? 콜이라는 동사랑 똑같은 거야. 볼까? 자, cold라고 한번 바꿔 써보죠. I had a friend called Kim. 킴이라 불려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이 문장 맞아 틀려? 맞지? 그렇지. 같은 관계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named는 PP 형태였다. 뒤에 킴이라는 목적보가 있지만 그래도 PP 형태가 맞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킴이라 이름 지어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She was essentially nice person이었고요. 그리고 as the years progressed,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어려워졌죠. 뭐가요? To get along with her, 그녀와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 네모칸 친 이유는 뭐니?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준동사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준동사 언제 써?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언제 써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문장의 주어가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it죠. 자, it가 뭐야? 가주어. 가주어에 대한 진짜 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투부정사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 자리가 준동사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along with 무슨 뜻? 어울려 지내다. 되니? 자, 세 번째 갑니다. She was easily offended and often felt left out. 자,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체크를 좀 해볼게. 자, 첫 번째 offended, 두 번째 left out, 세 번째 terrible. 자, 공통점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이?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자, 감각 있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거야. 이 세 가지 자리가 어떤 자리다? 보어 자리였다. 보어 자리였다. 자, 보어 자리인 거 어떻게 알아? 메인 동사가 비동사 또는 비형 동사일 때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비동사와 비형 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는 무조건 뭘 써야 돼? 그렇지. 형용사 계열만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비형 동사라는 게 뭐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비동사라는 건 am, are, is, was, were 뭐 이런 비동사 다 아실 거고 비형 동사라는 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형식 동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오감동사와 외관동사가 비형동사에 들어갑니다. 비동사 이외에 이형식 동사. 자, 예를 들면 대표동사 하나씩만 썼습니다. 사실 이형식 동사에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사실 중학교 때 어법 과정에서 다 한 번씩은 돌렸던 내용이야. 대표동사만 갑니다. seem, appear, prove. 이게 외관동사입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렇죠? 자, remain과 become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 가다 해서 상태를 뒤에 쓸 수밖에 없는 이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은 뒤에 뭐가 온다? 보호자리로서 형용사를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 자, 그럼 볼게. 그러면 이 마지막 I felt terrible만 먼저 보시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끔찍하게 느꼈다 해서 terribly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정리했습니까? terribly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자, 내가 사귈 수 없었던 킴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상당히 쉽게 was offended, 상처받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offend는 공격을 하고 상처를 입히는 입장이야. 그러면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볼게. 이 자리에 offending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offending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입장이니까. 그녀가 상당히 쉽게 상처를 받는 입장이었던 거야. 친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offended. 그리고 종종 자, 이형식 동사 또 나왔습니다. felt 느꼈대요. 자, left out이니까 이 자리도 역시 얘와 마찬가지로 PP 형태가 지금 들어간 거야. leave out이 원래 원형이 뭡니까? 생략하다, 제외하다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제외시키는 거 뭐라 그래 우리? 왕따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leaving out이 아니라 left out이라는 것은 소외된 느낌이야. 뭐라고요? 소외된. 그래서 분사의 형태가 단지 수동의 pp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사가 형용사화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요? offended도 그렇고 left out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소외된 상태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 됩니다. 자, 넘어와서 it got to the point.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문장 끝났습니다. 멀어지는 관계가 어느 지점까지 일어났냐면요. Where my friends and I start calling her less and less. 나와 내 친구가 그녀한테 연락을 덜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야. 자, 그런데 포인트를 누가 꾸며주냐면 관계부사 where이 꾸며주고 있죠. 우리가 관계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뭡니까? 그렇지. 관계사, 어떤 관계사가 적합하게 쓰느냐는 딱 두 가지 보고 판단해야 돼. 첫 번째 뭐? 선행사. 두 번째 뭐? 뒷문장 구조. 뭐라고요? 선행사, 뒷문장 구조요. 자,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 where이란 표현을 보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포인트가 where로 받는 겁니까? 선생님, 포인트가 장소입니까? 예, 물리적인 장소? 아닙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이 장소는 어디? 그렇지. 뭐야? 추상적인 장소입니다. 써볼까요? 자, 추상적 장소가 나오면 where로 받을 수 있고, 자, where는 뒷문장이 어때? 완벽하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좀 추상적 장소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상적 장소는요. 상태, 상황, 아이고 오타 났네. 상황, 됐죠? 자, 상태나 상황, 지경이나 정도가 선행사로 왔을 때 where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다시 이 문장 넘어가 볼게요. My friend와 내가 그녀에게 연락을 덜하기 시작했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지금 나온 거 보이시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야.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을 때 뭘 쓴다? 위치를 쓰지 않고 where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선생님, 추상적 장소가 나오면 위치는 안 됩니까? 됩니다. 결과는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위치를 썼을 땐 그 뒷문장이 그렇지. 불완전 문장이 되셔야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이 추상적 장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뒷문장이 완벽하다면 가운데 들어갈 관계사는 where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그런 동안 내가 한동안 여름에 멀리 가 있었는데 돌아왔을 때 제가 내 친구 중에 한 놈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catching up, 따라잡았습니다. 모든 소식들을. 이 말은 뭐야? 모든 소식을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catching up. 왜 이거 썼지? 그렇지. 완벽한 문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동사는 뭐로 표시한다? 분사 구문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talked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고 뭐가 없어? 뭐석사? 접속사가 없는 거야. 접속사 없고 동작이 연결될 때는 접속사와 동사를 합쳐진 분사 구문을 씁니다. 그래서 catching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catching만 쓰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catched도 될 수 있어. PP 형태. 하지만 이 글은 뭐니까? catching up, 따라잡는 능동관계가 돼야 되니까 내가 모든 소식들을 따라잡은 주체적, 능동적 입장이니까 catching이 맞는 겁니다. 자, 통과하고요. 자, 그래서 킴 소식을 듣게 된 거지. 야, 너 킴 알아? 걔가 있잖아. 최근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대. 왜? 엄마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health problem, 문제를 겪으셨거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Lately와 hard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하고 계속 갑니다. When I heard this, 내가 이것을 들었을 때 rather than being annoyed by Kim's behavior, 어땠겠어 이 사람 기분이?
굉장히 미안했겠지? 킴의 행동 때문에 내가 걔를 싫어했다고 생각했는데 킴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한테 상당히 화가 나고 껄끄러운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I felt terrible 됐습니다. terribly 쓰실 수 없다고 그랬고 자 rather than 다시 올라가서 보이시는데요. being annoyed 혼동하시면 안 돼요. rather than이란 단어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동명사를 받습니다. 그럼 동명사는 무조건 동명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준동사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리 싸움이 중요하니까 동사 자리다 준동사 자리다 이건 여러분 이제 많이 반복을 하셨을 거야. 이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뭐야? 준동사의 태입니다. 즉 이 자리에 준동사의 태를 조심하라고 했어. rather than 뭐를 쓰면 안 되는 거야? ing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명사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능동 형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발 의미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이것이 하는 것인지 당하는 입장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킴의 행동에 의해서 화가 났다라기 보다는 그래서 화가 난 하면 annoyed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being annoyed가 수동 형태로 맞지 annoying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after I knew that one little piece of information 이때 대해서 접속사 아닙니다.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정보를 내가 알게 되고 나서 그녀에 대한 나의 태도가 홀짝 바뀌어버렸죠. 그것이 이게 단 하나의 정보만은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태도가 변했다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eye-opening 놀라운 경험이 됐다라는 게 글의 논지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지 않은 두 가지 어법상이 있죠. 바로 lately와 hard. 오른쪽에 여러분 필기판 보시면 제가 그 단어만 따로 적어놨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거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late와 lately를 지금 비교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late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 딱 언뜻 보면 대충 하나는 ly가 있고 하나는 ly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형용사랑 부사 비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자, late라는 단어도 그렇고 hard란 단어도 그렇고 둘 다 동시에 쌍방이 돼. 뭐 형용사 부사 둘 다 돼. 하나의 형태가 형용사 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ly 붙었을 땐 뜻이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late는요 형용사로 늦은 늦게라는 뜻이 있어. 됐니? 자 형용사로는 늦은 그리고 부사로도 늦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lately는 무슨 뜻이냐? 얘도 역시 부사일 때 비교하는 거야. 지금 포커스가 뭐냐면요. 둘 다 부사일 때 어떤 부사를 써야 되느냐의 싸움이거든. 알겠어? 자, lately는 뭐야? 최근에 라는 뜻이죠. 그쵸?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자, late는요. 시간적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늦은, 늦게. lately는 순서적 개념으로 가셔서 가장 순서적으로 현재에 가까운 것이 최근이겠지. 됐어? 자, 두 번째 hard 갑니다. hard도 역시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도 되는 단어야. 자, hard 어떤 뜻이 있니? 형용사로는요. 어려운 그리고 단단한 네 머리는 하드한 헤드다. 돌대가리란 얘기겠지. 그래서 어려운 단단한이란 뜻이 있고 부사로는 뭐가 있겠어? 우리가 study hard 하면 열심히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라는 뜻이 있을 거고 강력하게 이런 뜻이 있었을 거야. 자, 얘는 물리적인 속성을 나타내요. 물리적인 속성. hard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 어렵고 단단하고 뭔가 센 느낌. 열심히 하는 느낌. 그럼 hardly의 단어는요.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정리합니다. 자, 무슨 뜻이지?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됐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잘 봐. 뭐랑 여러분이 뭐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둘 다 부사일 때. 됐어? 둘 다 부사일 때. 요렇게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봅니다. She has been having a hard time. late, 늦게 고난의 시기를 가진 게 아니라 최근까지 고난의 시기를 보내왔다 해서 사실 이 lately란 표현은요. already 같은 빈도부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에서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이 표현하고 상당히 같이 온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자 내려와서 She has been taking it really hard. 그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hardly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단어만 더 해볼까요? 저랑 같이?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도와 정도부사와 속성의 부사를 나타내는 것들, 물리적인 속성과 어떤 빈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의 개념치, 바로 near과 nearly가 있겠죠. 그래서 자, near은 무슨 뜻이야? 물리적 속성에서 near은 가까운 혹은 가까이에 있는, 이래서 형용사 부사 다 될 수 있고요. 자, 반면 nearly는 거의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렇게 두 가지도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라든가 아니면 동사와 준동사 자리를 비교하는 부분들은 다른 어법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사를 같이 정리를 해봤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뿅! 자, 230제 8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하고요. 자, 원래 여러분이 푸셨을 때는 빈칸 문제였어. 그래서 이 글은 빈칸이 다시 빈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지와 제목과 연결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볼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같은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것을 이룬 수단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내게 맞는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잘 따져보고 나의 장기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 표현을 3가지에 선생님 밑줄 줬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형광펜 하시고 출발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갑니다. naturally, 자연스럽게 라는 뜻도 되지만 당연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natural에.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Individuals with similar missions may pursue them in different way. 자,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항상 개념어나 주제어가 등장하게 되겠죠. 사실 이 글이 빈칸이기 때문에 다시 빈칸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빈칸으로 풀기에 너무나 괜찮은 지문이었어요. 왜냐면 패러프레이징 코드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첫 번째에서 보셔야 될 2가지 주요 개념문이, 첫 번째는 similar missions와 두 번째는 different way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다가요. X라고 해보시고요. 스펠링이 안 써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Y라고 해볼게요. 2가지 개념어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당연하게 비슷한 목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도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떨 수 있다? 그렇지.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이 전체 글에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 써보죠. 자, 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예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뭐죠? 연결사도 역시 눈여겨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연결사 먼저 체크해줘. 첫 번째, for instance. 그리고 두 번째, similarly로 넘어갑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2가지가 연결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for instance가 예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시니까 바로 뭐예요? 무슨 예가 됩니까? 그렇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도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그 목적을 수행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표는요. 노숙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Wish to help homeless young people을 돕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요. 사회복지사로서 지방관청에서 일을 하는 케이스로 도울 수 있고 또 노숙자를 돕는 방법은 스스로 두 번째가 뭐야? volunteer, 자원봉사에서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기금모금 활동에 도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정보나 문화센터에서 도울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어떤 정치단체에서 캠페인 운동을 벌일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호스텔이나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이런 걸 짓는 조직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뭐는 똑같아? 그렇지, 미션, 사명과 임무와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온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or instance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반복돼서 다시 갑니다. All would say they had the same aim but they expressed it in a different way. 자, 패러프레이즈 된 거 코드 확인해 보시죠. 어디가 X고 어디가 Y입니까? 느낌이 왔겠지? 자, 이 부분이 뭡니까? X가 되겠죠. 여러분 따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in a express it different way. 이 부분이 Y가 되겠죠. 그래서 요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다 라는 글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연결사.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비슷한 사례를 다시 끄집어 당기니까 연결사가 similarly가 된 거고요.
Not everyone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모든 사람이 편하지는 않대요. 물론 자기 자신의 사업, 즉 개인 사업 혹은 자영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겠지.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모든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렇죠. running their own business를 다시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자영을 하면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할 때 가장 큰 공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끄는 걸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은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다 자기만의 뭐가 있다.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은 go it alone,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요. 팀의 파트로서 일하는 걸 좋아하겠죠. 자, 그러므로 결론 보이십니까? 밑줄 한번 쭉 줘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결론 주장이 되겠습니다. Think carefully about your long-term aspiration. 자, long-term aspiration 했으니까 장기간의 당신의 포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바로 이렇게 잘 볼게. 우리 XY 코드를 지금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지. 그렇다면 보십니다. Your long-term aspiration은 X계 Y계. 그렇죠. 뭐 대신 썼어? missions, 그다음 aim, 그리고 aspiration이 공통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시지?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이게 aspiration이란 단어로 동의어처럼 비슷하게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겠죠? X겠죠? 자, 그럼 X가 있으면 바로 뭐가 있어? 동일한 당신의 어떤 목표나 열망이 생겼으면 뭘 찾아야 돼? different way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그 밑에는 여러분 이 문제를 뭘로 푸셨어? 빈칸으로 푸셨을 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나에게 맞는 뭔가 차별적인 방식. 이 부분이 바로 Y의 개념이 되면서 means, 무엇이 나한테 적절한 수단 방법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비슷한 개념이 연결되고 다시 여기에 마지막 개념의 자리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꿨다면 아마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What is your own way? 그치? 이 X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부분의 빈칸에는 Y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아주 패러프레이징 코드가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패러프레이징 코드로 문제를 푸실 거는 아니고 선생님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고요. 그래서 요지가 두 번째 반복되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은 다양하니까 그 방법에 맞게 내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포커스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0제 8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2번 문제는요. 여러분 빈칸 문제셨고요. 자, 이게 다시 또 빈칸으로 안 나오겠죠? 중요도 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이 출제 포인트는 요지와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고 특히 어법 사항만 정리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죠. 자, 제목 먼저 볼까요? 제목은요. 가정에서 사업과 양육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특히 뭐 할 때? 재택근무할 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빈칸, 듄 소재, 빈줄이라고 썼지. EBS에서 상당히 단골적으로 많이 나왔던 소재입니다. 소재였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이것이 나왔었을 때는 빈출 소재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재택근무를 하면 얘들아 굉장히 플렉서블한 시간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 왜냐하면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안에서 뭐 자식들이 나와서 혹은 남편이 와서 밥 차려줘 뭐 이거 뭐야 막 자꾸자꾸 일을 하는데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재택 업무를 망가지지 않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재택 업무와 가정 업무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비슷한 소재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비슷한 소재인데 얘는 가정에서의 사업과 양육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재택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의 어떤 구별이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애들하고 애 시간을 잘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루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일단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f you're like many home-based business owners. 뭐야? 재택에 기반을 둔 사업의 사업주라면 당시 만약에 재택근무 다른 사업주들과 비슷한 관계라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당신이 to keep in line. 자, 여러분 체크하셨죠? keep in line 하시면요. 무엇을 놓치지 않고 유지한다는 뜻인데 놓치지 않고 유지해야 될 뭐가 있다. 전화와 고객이 있다. 되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고객과 그 다음에 전화
만 있는 것이 아니라 more than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있다는 걸 경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경각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옵니다. 다린 윌러라는 CEO 얘기가 나오는데 애가 4명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택사업 업무를 상당히 잘 efficiently,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그의 비법은 뭐냐면요. knowing when to take a break. 언제 쉴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빠르게 간다고 느낄 때마다 15분, 최소 15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대요. 왜요? To spend time with my kids.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그래서 가정에서 특히 재택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 업무와 구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측면에서 시간을 잘 적당하게 그리고 균형감 있게 할애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논지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지와 제목했고요. 나머지 어법사항 따로 정리합니다. 자, 5가지 주요 메인 어법사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미 체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밑줄을 갖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무슨 자리? 준동사 자리가 되겠죠. 원래 문장에 뭐가 있을 때? 정동사가 있을 땐 그 자리가 준동사를 써야 된다. So you have more than calls and customers 해서 문장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꾸며주는 자리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게 괜찮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o learn에 역시 마찬가지로 준동사를 썼는데 메인 동사가 뭡니까? manage라는 동사죠. 예, manag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건 역시 준동사인데 특히 이 manag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수거 표현이 존재합니다. 아시죠? manage to 동사 원형 이럭저럭 가까스로 해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분명하게 그냥 준동사보다는 정해진 형태의 준동사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요. says Wheeler 해서 knowing when take a break, knowing when to take a break. 언제 쉬어야 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윌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문장 끝났죠? 자, 윌러라는 사람을 수식하는데요. 관계사 나왔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죠. 첫 번째는 뭐요? 선행사가 맞게 쓰였는가. 자, 윌러 사람이니까 who, whose, whom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랬어요? 그치? 뒷문장의 구조라고 그랬을 거야. 보이니? 자, 뒷문장 쭉 갔는데 잘 보세요. 윌러라는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의 회사가 수입을 합니다. 가죽백, 브리프케이스 이런 것들을 인도와 타일랜드에서 수입한다. 보시면 컴퍼니가 문장의 주어고요. import가 동사야. 따라서 회사는 수입한다. 가죽 가방이나 핸드백 같은 것을 인도나 타일랜드로부터 라는 뭐가 나왔니?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잡히는 게 뭐냐? 별표 한번 체크를 했죠? 잘 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일 땐 뒤에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수많은 관계대명사 가운데서도 뒷문장의 완벽한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건 누구밖에 없다. whose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whose의 뜻이 뭡니까? whose는 바로 and his를 합한 표현이거든요. 접속사 and와 그 다음 소유격 대명사 his를 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회사가 수입한다.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관계사 중에서 뒷문장, 관계 대명사 중에서 뒷문장의 구조가 완벽한 건 whose밖에 없다. 물론 당연히 사람일 때. 물론 모두 됩니까? 소유격은요. 사물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중에서 뒤에 유일무이하게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대시란 접속사가 슬쩍 보이는데요. You start neglecting your children. 이 문장 먼저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서. But 그러나 by the same token 무슨 뜻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By the same token 이와 마찬가지로 you must not get so fully devoted to your work. 너무나 과하게 당신의 업무에 몰두를 해서 and you start neglecting your children. 아이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까지 끝까지가 모두 다 뭐에 걸려? 그렇지, so에 걸리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많이 했었죠? 너무나 몰두해서 that. 그래서 네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이르러서는 must not.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결과절을 나타내는 접속사 so 때문에 뭐가 됐다? 대수로 접속사가 연결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whenever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라는 표현이죠. 어렵지 않네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I break for 최소한 15분을 쉽니다. 뭘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였다. 까지 해서 소재가 굉장히 빈출한 거. 가정에서 사업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되 특히 휴식을 취해야 될 때를 알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30제 88, 89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 장문은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장문이 장문으로 나올 리가 없고, 특히 장문이 다른 문제로 단문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빈도수가 상당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님이 중요도는 중 이상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문은 거의 대개 보면 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소재면에서 너무 괜찮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장문으로 좀 인식하지 마시고 요지적인 측면에서 중으로 봤다라는 점을 고려하시고요. 자, 장문인데 원래 문제는요. 장문에서도 제목과 빈칸을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축약돼서 다른 문제로 나온다면 요지를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메인적인 키워드 중심적으로 어휘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제목은요. 과학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다 이랬는데 과학자의 얘들아 본업은 뭐니? 진리 탐색이죠. 진리 추구. 학문 자체가 최고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연구하는 목적과 이유는 돈적인 거 이런 거 아니잖아. 물론 좀 그렇게 직업적인 측면에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학자의 본질은 학문 연구 아니겠습니까? 진리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가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본업적인 본분과 본질을 좀 벗어나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아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돈에 관련된 얘기는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돈적인 어떤 이유, 금전적인 거, 파이낸셜적인 그런 금전적 이익 같은 거, 개인적 이익 같은 이유 때문에 자신의 본질적인 어떤 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굉장히 참신한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렇지 않다. 과학자가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돈적인 면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글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 보실게요. 주제 뭐라고 돼 있죠? 과학자들이 본질적인 면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 추구와 개인적 이익 추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예전에 이 글을 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우리 수특인과 인수에서 제약회사에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연구가 본질적인 거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제약회사의 눈치를 보게, 그러니까 돈줄의 눈치를 보게 되다 보면 진리 추구가 저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라는 글 기억나십니까?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인 어떤 관심과 걱정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검증이 안 된 신약 실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글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관점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요지 한번 읽어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때때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인도주의적인 관심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의무에서 벗어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됐죠? 과학자들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첫 번째 이유, 형광펜 들어갑니다. A reality of contemporary scientific research. 현대 과학 연구의 한 가지 현실은, 한 가지 직면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바로 증가하고 있는 commercialization, 형광펜 갑니다. 어휘가 중요하죠. 상업화 때문이다. 다시요. 현대과학 연구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핵심 키워드 뭐요? 상업화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와의 연결고리? 돈과의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상업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뭐죠? 민간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연구가가 어떤 개인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연구 지원을 받는 거야. 그럼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대요. 무엇에? 과학 투자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에서도 뭐 연계라고 들어봤어? 산학 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왜? 그냥? 아니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어디서 주로 행해지냐면 대학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이 연구조차도 대개 어디에 연결돼 있냐? 사기업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정부가 뭘 추구하니까 stimulate 했는데 여러분 stimulate 형광펜 하시고 무슨 뜻이니? 자극하다지. 그런데 여기선 자극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좀 강하게 장려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 바로 정부가 뭐를 장려하고 뭐를 자극하냐면 transferable knowledge, 지식의 전이야. 어디서 어디로?
실험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우리가 계획되고 만들어지고 연구한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돼?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누가 독려해? 정부가 독려하기 때문이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산학 연계라고 했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만약에 돈을 줘서 연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국가 산업이나 국가 경제나 이런 것들에게 발전 이바지하길 바라기 때문이지 거저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학문 자체만을 위해서 연구비를 주지 않는다고.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privately하게 그리고 publicly하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연구에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가성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면에서? commercialization, 상업화적인 측면에서요. 되니? 자, 따라서 그러한 전개가 have multiplied, 배가시킨다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냐면 in which서부터 괄호 묶어 어디까지? 저 아래 research까지 괄호 닫아서 이거의 시나리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증가시키는데 당연히 이 시나리오는 뭐겠어? 그 연구의 결과물이 어디? 자금을 주는 민간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국가에 이바지해야겠죠. 따라서 봅니다. in which 그 안에서 과학자들은 stand라는 것은 입장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처한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이익을 얻는 상황에 처합니다. 뭐의 결과로? 첫 번째, patent, 특허를 내주고, license, 어떤 면허를 내주고, 그렇지 않다면 marketing, 시장에 내놓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들의 연구 결과에 특허를 주거나 면허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 연구 결과를 거래하는 것의 결과로서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입장에 취해지게 되는 거야. 됐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 그렇지. 상업화 얘기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따라서 다음 문장 형광펜 들어갑니다. this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형광펜 쭉 가시고요. This in turn, 바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과학자가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면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의무와 경쟁할지도 모르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됐다는 거야. 이 문장 다시 갈게. 바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갈등의 가능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해관계 갈등이죠.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증가시켰어.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적인 이익과 무엇이 경쟁하냐면 그나 그녀의 직업적인 어떤 진리 추구의 의무, 사명이요. 진리 추구의 의무와 사명감이 개인적인 이익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이해 갈등 관계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 갈게. 진리 추구라는 개인적 의무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익적인 측면이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commercialization, 상업화 때문이죠. 됐나요? 그래서 주된 어휘 commercialization, stimulate, 그리고 multiply, compete with 역시 어휘로 중요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의 예를 그때 얘기했죠. 제약회사에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서 약을 발명을 해낸 거야. 신약을 만들어냈네? 근데 문제는 이 신약에 30% 이상의 부작용을 겪게 된다는 거를 연구원이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연구원의 본분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선 이 약의 30%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public하게, 즉 공적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야,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짜샤,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돈줄 대주고 있잖아. 이거 시판이 돼야지 우리 먹고 살 거 아니겠냐. 조용히 할 때 입 다물어라. 돈줄 끊기기 전에. 이렇게 압력을 넣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도덕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의 사실을 밝히는 게 그 사람의 입장이지만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돈줄이 끊기면 궁극적으로 연구 자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라는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야. 기억납니까? 나셔야 돼요. 이제 기억나셔야 돼. 알겠어? 자,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과학자가 자신의 본과 진리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이다? commercialization, 상업화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익적 측면이 어떤 본분과 충돌하게 되는 이해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단락. 그런데 비단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는 거야. 두 번째 단락 역시 형광펜치입니다. 가보죠. 자, 그러나 그 문제가 항상 반드시 이익적 측면은 아니다. profit 형광펜 했습니까? 그럼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 그 이유가 뭡니까? humanitarian interest, 인도주의적인 관점 역시 리서처, 연구자가 그가 밝힌 결과물을 뭔가 컷하고 트림, 손질하는 거야.
데이터를 자르고 손질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됩니까? manipulate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를 손질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휴머니테리한 관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or instance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내려가 보죠. 이 다음 문장부터는요, 문장 호흡이 상당히 깁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clinical trial, 임상실험이 아마도, 자, yield,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떼서부터 괄호 묶어, 어디서 끝나? 문장 끝에 effectiveness에서 문장이 닫혀서 result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떤 결과냐면, fail 다음에 얘들아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fail 다음에 by some seemingly very small margin까지 무시하시면 fail이 뭐랑 연결돼? 투부정사랑 연결되지. 그럼 무슨 뜻이야? fail to reach,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야. 어디에? 수준에. 어떤 수준이냐면요. statistical significance,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by some seemingly very small margin, 매우 겉으로 보기에 근소한 차이로. 어디에서? in the technical sense, 기술적인 측면에서.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게다가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어. 여기까지 일단 볼게.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다시 갈게. 임상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결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도달하지 못한 거야. 어디에? 통계적인 유의미함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그럼 선생님, 통계적인 유의미함이란 무엇이냐?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살짝 예를 썼는데 여러분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판서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신약을 개발하고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약으로서 시장에 출시가 되려면 80% 이상의 임상효과가 있어야지만 약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자고요. 즉, 10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적어도 몇 번 이상 효과가 나타나야 돼? 8번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야지 약으로 판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 차례 했더니 이 임상 효과가 78%에서 79%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100번 했을 때 80번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100번을 했더니 78 혹은 79번의 효과가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땐 얘는 시장의 시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땐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통계 수치가 어때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숫자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뭐가 있는 거야? effectiveness,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갈게요. 만약 하나의 신약을 테스트를 했는데 임상실험이 어떤 효과를 창출해내냐면 that fail,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작은 차이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통계적인 유의미함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ems to indicate some effectiveness,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죠. 자, 이랬을 때 뭐는? 연구자는, 과학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됩니까? 자, 다음 문제 보죠. 그럼 이 딜레마에 처한 연구원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The researcher, 주 잡구에 잘 보세요. 자, 쌍커마 괄호 묶어. 무조건 묶어. 이 쌍커마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 일단 무시할게. 그럼 동사가 might well, 동사 원형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연구자가요, 아마도 alter, 뭐합니까? 형광펜 변경하고 exclude, 어떠한 사실이나 데이터를 뺍니다. 선택적으로 빼버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자, 아까 했던 cut과 trim이란 단어랑 똑같아. 데이터를 뭐 하는 거야? 조작하고 변경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됩니까? 왜요? 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괄호 묶은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aware of는 무엇을 알고 있는 해서 researcher의 상태를 나타내는 첫 번째죠. 첫 번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뭘 알고 있냐면 두 가지를 알고 있어. of 1번 and of 2번. 됐니? 그럼 이유가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경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볼게요. 첫 번째, 뭘 알고 있냐면요, vagaries of research result, 그 연구 결과의 무엇을? vagary, 예측불허의 어떤 변화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면 그러한 약이 might do for desperately ill patient, 굉장히 절망에 처하는 환자에게 미칠 긍정적인 장점의 이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confident that. 어떤 사실을 확신하냐면 좀 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이것이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창출해낼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정리한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이유는 연구 결과 변덕스러움을 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신약의 시판 기준이 100번의 임상을 실험을 했을 때 80건 이상이 나와야지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다음에 약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거야. 시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78%, 79%의 시판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 결과는 언제든지 더 좋은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나쁜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치 자체가 변덕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보세요. 통계적인 3번, 통계적 유의미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야, 100건을 했는데 79건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200건 하면 왠지 80%를 넘을 거라는 분명히 연구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아픈 환자, 내가 이거를 생각해봐. 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적인 유의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요. 효과가요 8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과를 조작해. 원래는 79%인데 80으로 고치면 그동안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연락에 또 트라이를 하는 거지.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80%를 의도적으로 맞추는 거지.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아파서 정말 이 약이 지금 당장 필요한 환자들한테 이 약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주는 거지. 이거 79%면 거의 80%니까 일단 80으로 먼저 구라를 치고 대신에 이 약이 시판될 때까지 연락에 존나게 더 해가지고 어떻게 그 건수를 80% 이상을 나오도록 한번 맞춰보자 라고 충분히 예측이 된다면 그렇게 모험을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슈퍼맨 시리즈 아세요? 슈퍼맨, 영화 슈퍼맨 아시죠? 초대 아마 7,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1대 슈퍼맨이 있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그 슈퍼맨의 역할을 했던 그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슈퍼맨을 찍고 상당히 스타덤에 올라갔는데 낙마 사고를 당합니다. 떨어져요. 말 타다 떨어져서.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턱 밑에, 즉 목서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마비에 이르러. 움직이질 못해. 평생 불구를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줄기세포로 유명한 누구죠? 황우석 박사 아시죠? 이 줄기세포로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세포와 조직기관을 형성해내서 뭐 이식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충분히 이 사람의 하반신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황우석 박사의 손을 잡으면서 꼭 이거 나 해달라. 나 이렇게 죽기 싫다. 이 사람은 만약에 그것이 시판이 안 된다면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시판이 되게 된다면 내가 임상이라도 좋으니 날 먼저 하게 해달라. 이게 환자의 절박한 심정이거든. 그럼 내가 연구원이라면 이 사람이 나 죽을 각오 돼 있으니까 꼭 죽기 전에 한번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그걸 못하게 한다면 환자가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79% 있는데 80%를 넘지 못하면 약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보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80%라고 약간 짝퉁 연구서를 그 리포터를 내고 그 사이에 열심히 또 임상실험을 거쳐서 80%를 만들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돼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우리 황우석 박사님 그거는 이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죠. 그래서 그분이 2003년도인가 4년도쯤에 아마 그냥 생을 마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나 좀 해달라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문장이 상당히 긴 호흡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이 후반부의 이 단락은 다시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선생님도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이 문장서부터 다시 갑니다. The researcher, 그 연구자들은요, aware of the vagaries of a research result, 연구 결과의 변덕스러움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 약이 나중에 나왔을 때 필사적이고 절망적인 환자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테스트를 더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하게 됐을 땐 어떤 일이 발생해? 데이터를 조작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그래서 alter와 exclude가 형광펜을 치게 된 거야.
알겠니? 자, 넘어왔어. This would help bring the drug to market. 이렇게 되면 이 약이 시장에 나오겠죠. 어떤 목적으로? Purpose of helping those.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크리스토퍼 리브 같은 사람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이제 나왔다고 봅시다. 그동안 뭐 하겠어? 그동안 further test가 행해지고 있었겠죠. 시간을 벌어놓은 거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치가 좋으면 다행인데 하지만 what once looked like a bold determination 이렇게 과감했던 그러한 결정으로 보였던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디자스터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79%에서 80%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 추가적인 테스트를 했더니 오히려 7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당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크와 모험성을 가지고 있죠. 됐어요?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과학자가 자신의 어떤 진리 추구를 약간 변동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상업화 때문에. 됐지? 그래서 진리 추구와 개인적인 이익이 상충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점차적으로 multiply,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아픈 어떤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의 입장에서도 역시 과학자는 본분을 잊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글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글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게 장문을이 아니라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상업주의적인 측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난번에 단문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으로서 일반 지문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 특히 이 바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인데 이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참신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호흡도 상당히 기니까 복습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장문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디요? 빨리빨리 5회로 넘어가셔야겠죠. 뿅!